오늘 정치권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살펴볼 텐데요. 유영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두 분과 함께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여당의 단독 상임위 구성 이후 민주당이 3차 추경안에 그야말로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 3차 추경 처리를 두고 여야 모두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먼저 각 당의 이야기를 들어본 다음에 대담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추경, 2차 추경에서 쓰지도 못한 돈이 지금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그 돈 쓰지도 않으면서 이거를 달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저희는 안 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추경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하는데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보고 돈이 꼭 필요한 곳에 흘러갈 수 있도록 이걸 좀 조정하려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아마 어떻게 한두 시간 만에 그 여당이 모여가지고 정부 예산을 그냥 방맹이 두드리고 맙니까? 참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그 1차, 2차 추경을 통해서 마련되고 준비되어 있는 것들이 잘 가동되도록 이거를 서포트하기 위한 예산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이거를 3차 추경만 단독으로 보게 되면 1차, 2차와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은 그렇게 야당에서는 이야기하실 수가 있겠지만 여당 의원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박수치고 응원하고 거수기처럼 행동한다 이렇게 전제를 해야 여당의 단독 심사가 날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네, 민주당 국회 원구성 하루 만에 상임위에서 심사를 마치고 약 3조 원 증액한 금액을 예결위로 넘겼습니다. 정의당에서도 비판이 나왔거든요. 이건 그냥 통과를 위한 심사다 이런 비판도 나왔는데 지금 같은 민주당의 추경 속도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좀 추경 속도라기보다도 여야 합의가 잘 안 되고 원구성이 안 되면서 늦춰진 건 사실인 거죠. 네. 그러나 이제 지금 성일종 의원이나 박용진 의원이 얘기했는데 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측면이 좀 있는 것 제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두 의원 다요. 박용진 의원도 정확히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네. 그러니까 지금 1차 추경 같은 경우는 3월 달에 하지 않았어요. 그때 11조 7조 원인가? 근데 기재부에서 발표를 했죠. 이 야당에서 다른 언론에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는 약 90% 이상이 지금 집행이 이미 다 끝난. 그때는 아마 의료비라든가 코로나19에 따른 직접적 경비로 아마 편성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다 썼던 걸로 알고 있고요. 2차 추경은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이거든요. 맞습니다. 예. 이건 13조 7조는 다 지원했어요. 다 풀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 국민들이 많이 소비를 했잖아요. 송일종 의원 얘기는 상당히 틀린 것 같고요. 3차 추경은 성격이 달라요, 상당히 지금. 3차 추경은 지금 정부에서도 굉장히 하루하루가, 그러니까 홍남기 부총리가 마음이 타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기업과 고용 유지에 들어가는 돈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기업에 들어가는 금융지원 5조 원과 다음에 10조 같은 경우는 고용유지, 고용안전지원금이란 말이죠. 그것도 다 기업에 들어가면서 고용유지를 해라, 해고하지 말아라, 대량 실업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빨리 들어가지 않으면 기업 못 버티는 거죠, 지금 현재. 뭐 언론에 많이 보도됐습니다만 예를 들면 한국산업 같은 경우는 지금 특별 지원금을 더 달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이런 상황인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3차 추경도 빨리 해서 빨리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이 그거는 뭐 제가 보기엔 집권 여당 생각이 아니라 그거는 기업과 거기에 있는 뭐 특수직 고용 노동자라든가 이러한 노동자들 생각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빨리 해줘야 되는 거죠, 저거는요. 저걸 빨리 꼼꼼하게 봐야 된다 그러는데 지금 추경 제출한 지는 한 3주가 이미 넘었어요. 3주가 넘었거든요. 그럼 그동안에 뭐 했느냐라는 얘기도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동안에 국회의원도 월급은 다 나갔잖아요. 그죠? 세빈 다 나갔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현실적이고 국민적이고 국가적 차원에서 얘기를 좀 해줘야 된다. 그것이 원구성이 안 됐다 그래도 안 됐다 그래서 정략적 차원에서 얘기를 하지 말고 그래서 근데 지금은 어쩔 수 없는 거죠. 빨리빨리 집행을 하지 않으면은 또 7월 3일까지 보낼 예정돼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검토를 해서 해야 되는데 물론. 오랜 시간은 아니죠. 1차 추경은 한 일주일 걸렸던 걸로 알고 있고 2차는 3일밖에 안 걸렸어요, 실제로. 그래서 되도록 밤을 새더라도 꼼꼼하게 해서 야당이 없는 게 상당히 아쉽습니다, 이거는. 같이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나 어떡하겠습니까?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여당, 민주당 의원들이 정말 대충 하지 말고 꼼꼼하게 해서 이제 예결이 소위만 남은 것 같은데 꼼꼼하게 해서 확실하게 국가의 세금이 지출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게 뭐 국가적 상황이니만큼 조금 더 빠르게 집행이 돼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글쎄요, 어떻게 코로나 보십니까? 팬데믹 이후에 이게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될지, 우리나라 가을부터 이제 경제가 어떻게 될지 굉장히 우려와 걱정들이 많은데, 문제는 지금 3차 추경의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 기업에 많이 들어가고 사실은 그 우리 경제의 실핏줄이 돌아가게끔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저는 뭐 자세히는 못 봤습니다만은 일부 언론이나 그런 지적에 보면은 알바 추경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심의를 좀 제대로 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데, 이 건에 대해서 과연 180석을 갖고 있는 여당이 온전히 야당에 대해서 심의를 할 수 있고 같이 국정의 파트너로서 대우를 해주면서 여기까지 왔느냐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추경에 대해서 같이 들어가서 국회에서 심의를 안 하는 야당도 뭐 답답하지만은 그런 불가피한 면, 그다음에 비난받아야 할 면이 있지만 야당을 저렇게 몰아가고 있는 청와대와 여당의 자세에도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고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뭐 예산정책실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추경에 문제가 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일단 그러니까 그 건에 대해서 심의가 좀 제대로 돼서 과연 이게 단순히 그냥 지금 일용직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몇 개월짜리 알바짜리 만들어서 또다시 2차 추경 같이 뭐 몇 달 만에 그냥 온기만 살짝 데피고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다음에 우리나라 그 성장 동력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는 그런 추경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그리고 진정으로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들어와서 같이 점검을 해봤어야 되지 않나라는 아쉬움은 분명히 있습니다. 정부 여당 사실은 뭐 9월, 10월 가야 예산안 제출이 되고 하지만은 사실은 3, 4월이 벌써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이제 준비 작업을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큰 윤곽은 이미 각 부처마다 나와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럼 그거와 지금 3차 추경과 어떻게 연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스러운 부분이 나왔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고 그냥 땜질식으로 급하게 무려 35조나 되는 돈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그냥 제출을 했느냐에 대해서는 점검할 수 있게끔 여도 야도 했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 이 추경의 구체적인 항목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차치하고서라도 지금 통합당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일주일이라도 시한을 더 주면은 좀 더 꼼꼼히 해보겠다, 우리도 참여를 하겠다, 이 부분이거든요. 근데 여당에서는 안 된다, 3일까지 할 테니 들어와라, 이 부분입니다. 여당도 더 여유를 좀 주겠는데 저는 일주일 뒤에 참여할 테니까 시간을 달라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지금이라도 들어가면 되죠. 들어가서 얘기를 하면 되죠. 예결위에 들어가서 얘기를 하고 각 상임위에 들어가서 예를 들면은 그 안에서 예를 들면 더 심사를 해야겠다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합리적인 받아들여서 합의로 가는 것이죠. 근데 일주일 뒤에 할 테니까 그때까지 참아라. 그 얘기는 집회 또 발목 잡겠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들려요, 실제로요. 그래서 그런 점들은 민주통합당의 주호영 원내대표는 전형적인 입장인 줄 알았는데 자꾸만 입장이 좀 바뀌는 것 같다. 늘리더라도 큰 의미는 없을 것이다라고 보시는 아니, 그 얘기는 안 하겠다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지금 한시가 급한데. 그리고 추경 예산은, 3차 추경 예산은 여러 차례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그리고 그 정부 홈페이지도 다 나와 있는 것이고요. 국회 다 제출이 됐을 테고요. 거기에 뭐 예를 들면은 뭐 데이터 미래형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각종 사업들, 뉴딜과 관련된 사업들도 다 포함이 돼 있고요. 그리고 각종 어떤 예산이라든가 특히 지금 대학에 등록금 반환하라 그러잖아요. 예. 학생들이 그 부분도 들어가 있단 말이죠. 지금 교육위에서 그걸 증액하겠다는 거, 예. 증액한다 그러잖아요. 그러한 아주 급한 부분들이라는 거죠, 실제로요.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것이 뭐 2021년도 전체 예산은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뭐 들여다보면 되는 거죠. 여러 차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근데 더 자꾸만 보겠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발목 잡는 게 아니냐, 이런 오해와 우려를 할 수밖에 없다, 저는 말씀드립니다. 야당 입장으로서는 이해할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 거대 여당이 아닌 작년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 뭐 다 기억하는 것처럼 무슨 선거제나 아니면 공수처법이나 뭐 이런 것들이 통과됐잖아요. 그때 뭐 이렇게 이제 수의 우세를 통해서. 근데 지금 사실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열악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오죽하면 정의당에서도 이게 무심사 졸속 통과다라고 비난하면서 나올 정도로, 어제 몇몇 상임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한두 시간 만에 끝나고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현재 180대 100석이면 한 2대 1 정도 규모인데, 뭐 심의를 하다가 뭐 의견이 갈리거나 잘 맞지 않는 부분 같은 경우 그냥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면
야당에서 걱정하는 것처럼 그럼 우리는 그냥 앉아 있다가 통과처가 예. 될 수 있다. 아무리 우리가 반대해도 여당이 그냥 밀어붙이면 갈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에 대한 약속을 좀 해주고 나면 우리가 들어가서 심의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이해는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네. 예. 자, 저희가 공수처 얘기를 바로 이어서 조금 해드리자면 7월 15일 한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네요. 현실적으로 출범이 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실제로 출범이 쉽지가 않죠. 네. 왜냐하면 이제 공수처 7인 추천위원인데 그 7인 추천위원 중에서 야당 교섭단체가 2사람이 들어가게 네. 돼 있는데 지금 공수처 국회 원구성은 했습니다만은 사실상 실질적으로 미래통합당이 국회 보이콧을 하고 있는 거 상황이잖아요. 실질적으로 장외투쟁은 아닙니다만 그런 가운데서 그러면은 공수처 2인을 추천하라 그러면은 뭐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물리적으로 또 지금 공수처에 대해서 통합당은 인정하지 않고 있죠. 예. 그것을 지금 헌법재판소의 위헌 부분으로 제소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수처가 또 하나의 독재라고 또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참 공수처를 설립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이 문재인 정부 입장이 봤을 때는 이 검찰 개혁의 가장 중요한 게 공수처로 보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이 검사라든가 판사라든가 고위공직자, 대통령 포함해서 국회의원까지 다 별도로 수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중요한 개혁 성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계속 통과가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생각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차 나온 얘기지만 통합당에서는 민주당이 거대 여당이다. 그러니까 또 우리가 해봐야 들러리 쓰는 거 아니냐. 또 밀어붙일 것이다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거는 총선에서 나온 의석수 아닌가요? 그거 받아들여야죠, 기본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받아들인 다음에 그다음에 자신들이 어떻게 국회에 내 들어가서 야당으로서의 견제와 비판 그리고 경정을 올리는 그런 원내 정당의 역할을 할 건가를 생각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실익을 찾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103석의 국민들이 뽑아준 그거의 의무 아닌가요? 그건 우리가 들어가 봐야 밀릴 거고 들러있을 거니까 하지 않겠다. 뭐 이번에도 뭐 그런 얘기. 법사위도 마찬가지죠. 법사위도 힘이 팽팽하면은 그러면은 그거는 뭐 민주주의가 아니잖아요. 내부 권력 싸움이었단 말이죠. 예. 그러면은 의석수가 많은 쪽에서 그걸 안 넣었다 그러면 다른 부분으로서 실속을 차려서 103석 뽑아준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것이 맞는 거죠. 굉장히 저는 합리적 수순이라 보는데 이렇게 되니까 상당히 애매모호해져 버렸어요. 통합당의 이 스탠스가 들어가야 되느냐, 언제 들어가야 되느냐. 예산결산에도 그렇잖아요. 일주일 뒤에 할 테니까 들어간다. 그리고 지금 다 각사미도 못 들어가고 있고요. 명분도 안 쓸고 실익도 없고 상당히 저는 빨리 결정을 내려서요. 아직 다시 민주당하고 협상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빨리 국회에 참여해서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빨리 해야죠. 이렇지 않으면 사실상의 보이콧인데 장애투쟁이나 이런 보이콧이 오래가게 되면은 장애투쟁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공수처도 돌아와서 그러면 추천위원도 그렇죠. 빨리 공수처도 추천을 해야 얘기해야죠. 한다. 공수처가 예. 일당 독재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뭐 그때 4+1에서 통과된 거 아니에요? 그 예.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데 그렇다고 그러면 뭐가 일당 독재인지 국회 내에서 얘기를 하고 거기에 따른 보완 입법은 뭘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지금 인사청문회법이라든가 이런 거 다 제정해야 되거든요. 공수처장 임명하려면 각종 부수 입법들을 해야 돼요. 그런 거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하든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저거는 안 된다 그러면은 통과됐는데 하여튼 뭐 4+2에서 통과됐는데 그럼 어떡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여당의 이제 지금 뭐 의석수가 굉장히 많고 총선 결과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밀어붙이는 힘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도 다 이제 인지를 하고 있는 거고 야당은 거기에 이제 전혀 방법 없이 속절없이 이제 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하나 그 교수님 말씀 중에 이제 저 부분 한번 전체가 우리 사회가 한번 짚고 갈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총선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그동안 논란이 됐던 많은 그 안건들이 국민 모두가 다 민주당 손을 들어줬다라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부분은 있지 않나.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 뭐 공수처법, 선거구제, 지금 여기 나온 검찰개혁 뭐 이런 등등등 모든 건이 거대 여당이 나왔기 때문에 국민의 뜻이다라고 지금 가고 있는 청와대와 여당에 대해서 국민 일부는 그다음에 야당에서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라는 점. 그다음에 총선 결과가 그렇게 나왔지만 그래도 정치의 본령이라는 거는 협상하면서 협의하면서 협치를 해 나가야 국민들이 그래도 편안할 수 있는 건데 너무 지금
그 의석수를 믿고 너무 폭주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우선 전제를 좀 하나 드리고요. 예. 공수처에 대해서는 일단 야당은 그 근원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인정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추경도 급해서 많이 빨리 처리해. 추경안에 대해서 여야가 협상하고 있고 원구성 관련해서 협상하고 있는데 갑자기 청와대에서 공수처장 추천하라고 국회 공문을 보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또 다른 압력 아닌가. 일하는 국회라는 명분을 세우기 위해서 야당을 압박해가는 청와대의 압박수단이었다. 그렇다면은 여전히 청와대는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협치의 대상으로 활용치 않고 거대 여당의 힘으로 이제 밀어붙이게 하려는 이러다 보면은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지 않겠느냐. 또 하나 이제 마지막 말씀드리면 내후년 전 3월이 대통령 선거예요. 예. 내년 초 이후쯤 지나가면 각 당이 전 대선 후보들이 막 우수 나오면서 대선 레이스 갈 텐데 그러면 사실은 지금 별로 일할 시간이 많지 않아요. 이런 점을 따져보면 정부 여당이 청와대 여당이 저렇게 추경도 지금 급하게 공수처도 뭐 법을 바꿔가면서까지라도 해야겠다라고 급하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국회 내에서 그다음 우리 정치권이 우리 사회가 논의를 했었나라는 점에 대해서는 한번 돌아보고 충분한 공감대와 그다음에 우리 사회의 이 전체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만들어보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냥 막 밀어붙여봐야 글쎄 결과가 그렇게 좋을까라는 생각이 저도 들어요. 예. 지난주 이 자리에서 제가 민주당이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포용해야 된다. 네. 그것이 민주당한테도 유리해요. 그리고 국정 운영을 해나가는데 국회의 기능을 살려서 야당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또 거기서 뭐 결렬되고 조정하면서 나가는 것이 아주 기본적인 것이 그것이 이제 문재인 정부한테도 굉장히 유리한 지형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요. 근데 지난번 그 협상에서 보면은 그게 결렬됐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폭주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합의하고 또 주호영 원내대표와 가합의까지 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런데 들어갔는데 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안 돼. 뭐 그랬다는 언론 보도가 있는 거 아니에요? 다시 원구성 얘기로 돌아갔네요. 그러니까, 지금.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예. 그런 과정에 대해서 자꾸만 애써 외면하지 말고 그건 결렬된 거란 말이죠. 여야 간에 결렬된 거고 뭐 독재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런 게 참 그러니까 민주당도 포용하지 못한 자세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우리가 지적해야겠지만은 예. 야당도 마찬가지로 그런 의석수를 인정하고 들어와서 진짜 국회 내에서 투쟁 준법 투쟁이 아니고요. 국회 내에서 투쟁과 또 103석을 만들어진 국민들의 의사를 국회 내에서 대변하는 이런 걸 빨리 전향적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야만 야당도 실속을 얻지 않겠어요? 상임위원장이 장관급인데요. 그 얼마나 그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이 많은데요. 상임위원장. 그거 다 민주당 보고 하라고 그랬잖아요. 난 이것이 잘 이해가 안 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결국엔 이게 뭔가 내려놓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도 돌고 있고 계속 그 뚜렷한 해법이 보이진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조금 다른 이슈도 살펴봐야 돼서요.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게 많습니다만 일단 안보라인과 관련해서 지금 통일부 장관의 후임으로 이인영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 청와대가 검증에 착수한 것으로 지금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권에서는 이제 좀 중량감 있는 정치 인사가 와서 맡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이 나왔었는데 이 인사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아직 뭐 결정된 것 같지는 않고 이제 검토한다 이런 청와대 쪽 얘기가 나온 것 같고 뭐 임정석 전 실장이 청와대에 다 들어간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고 국정원장이었다 또 안보실장으로 들어간다 그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고 그런 것은 결국은 이제 지금 남북 관계가 북미 회담 이후에 하노이 회담 이후에 교착 상태를 보이면서 또 남북 관계마저도 상당히 안 좋은 상황으로 가니까 이 부분을 문재인 정부가 돌파하겠다. 그리고 남은 기간에 남북 관계에 대한 어떤 전향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가장 중요한 성과다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량급 있는 인사들을 좀 배치하는 거죠. 그래서 좀 풀어보자. 특히 이제 뭐 한미 관계라든가 워킹그룹 문제 계속 나왔던 얘기들, 또 북한과의 신뢰 문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정치적 비중이 있는 사람들을 배치하면서 그 사람들이 좀 자신들의 정치적인 무게함으로 풀 수 있는. 이러한 거를 지금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직 뭐 결정된 건 아닙니다만. 네. 그러나 이제 또 하나 문제는 뭐냐,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 거냐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북한 관계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전향적 입장을 보면 뭐 임정석, 이인영 하면 북한의 입장을 봤을 때도 뭐 거부할 사람도 전혀 아니란 말이죠. 그럴 경우인데 미국에서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낼 거라는 문제. 물론 그동안의 경험이 많지만 이인영 의원이라든가 이런 문제인데 중요한 또 포인트. 왜냐하면 그 관계가 안 풀려서 지금 이런 거 온 거 아닙니까 실제로.
김정은 위원장도 그렇게 지금 하소연하는 것 같고 네네. 네. 그러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가 이번 인사에서도 많이 좀 반영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면은 안보 라인을 대대적으로 개편을 하면서 이제 대북 정책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 모색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같이 여기에 대한 고민해- 생각이 어떠신지가 같이 궁금합니다. 고민해야 되는데 저는 초점을 잘못 잡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예.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일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너무 무언가를 만들어내야 된다. 특히 이번 안보라인 교체와 관련해서는 남북 관계에 대해서 뭔가 진전된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압박감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점에서 뭐 이거 조금 핀트가 달라집니다만은 인천국제공항공사 관련한 것도 저는 그런 데서 온 참사라고 보여지고요. 남북 관계 지금 사실은 냉정히 봐야 되지만은 정치인 출신의 비중 있는 중량감 있는 장관이 없어서 이렇게 됐다? 아니라고 저는 봐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냉정히 한번 청와대가 점검해 보고 네. 과연 남북관계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떤 파트가 중요한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교수님 중요한 말씀 주셨는데 사실은 북한과 남한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남북관계가 잘 안 풀리는 게 아니라 이거는 미국과 국제사회 관계가 여하이 어떻게 풀려가느냐 아예 중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면에서 저는 뭐 이인영 의원이나 예. 아니면 임종석 전 실장이나 과연 통일 그다음에 안보 라인으로 적합한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 있고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한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은데 이 사이에 저렇게 지금 북한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말폭탄 나오는 거 우리 봤잖아요. 어떻게 그냥 북한이 좋아하는 그다음에 북한을 많이 이해하는 그다음에 북한이 비토하지 않을 사람을 갖다 놓고 통일 문제를 연구한다고 남북 문제가 해결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경제 문제는 뭐 기업들도 있고 우리 정말 열심히 일하는 국민들도 있고 하니까 상황이 어렵고 사회적 세계 전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에도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보지만 예. 안보 문제는 자칫 발을 잘못 들이고 나오면 이건 돌아올 수 없는 거거든요. 네. 저는 너무 무리해서 그다음에 너무 실적을 만들기 위한 조급증에서 잘못 가는 길이 잘못 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고 그런 면에서 오히려 국제사회, 유엔이나 국제사회, 미국 이런 정책과 더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오히려 안보에 라인이 적합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영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